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이번 영상은 유동성 분석 영상이고요.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유동성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을 기존에 보셨던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전주 대비해서 어떻게 됐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 유동성 분석을 어떻게 보는지 설명을 드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마감 시황 때 설명을 드리지만 마감 시황을 혹시 또 안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코스피랑 S&P 일단 장기적이랑 단기적인 조금 파동 설명드리고, 이 파동하고 좀 유동성에 대해서 조금 약간 접목시켜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전주 대비해서 유동성 설명드리면, 일단 M2하고 M1 같은 경우에는 다 전주에도 다 증가를 하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제는 M2가 조금 더 증가율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M2-M1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은 아니지만 조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 지급 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이제 9천억 달러 이제 부양책이 통과가 됐었죠. 이제 그거 관련해서 자금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초과 지급 준비금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일단 처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일단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어떤 내용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처음부터 이제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은행이 보통 유동성을 푸는 주체가 되는데요. 조금 긴 시계열로 이제 자료를 다시 보도록 하면 중앙은행이 왜 유동성을 풀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유동성을 푸는 이유는 사실 금융위기든 2020년 코로나19 사태든 뭔가 금융사정이나 이런 실물 경기가 사실 급격히 악화됐을 때 유동성을 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유동성을 푸는 단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유동성을 풀 때 첫 단계는 기준금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 빨간 색깔 선이 기준금리이고요. 2008년도 예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미국 기준금리가 5.3% 정도 됐었고요.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바로 미국은 기준금리를 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게 됩니다. 이렇게 첫 단계는 기준금리를 내리고요.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이제 시장에 있는 이자율 자체가 이렇게 다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이런 차입 부담이 감소가 되고요. 당연히 이제 정부들의 차입 부담도 감소하게 되고, 이제 개인분들의 가계 부담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가 활성화되는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금리기 때문에 그냥 예금을 하기보다는 투자를 하는 게 더 낫다. 지금도 약간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약간 투자가 활성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그게 첫 번째 단계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중앙은행이 또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조금 2008년도부터 차트를 보시면 이 유동성의 M1 증가율과 M2 증가율이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물론 이번 2020년 작년에 코로나 사태만큼은 아닙니다. 그때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긴 시기열을 보시면 사실 1970년, 80년부터 자료가 있는데 역대급 통화량 증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가 조금 약간 정말 조금 비상식적이다 할 만큼 정말 많이 사실 통화량이 증가를 했었던 시즌이었고요. 2008년도도 보시면 꽤나 큰 폭의 과거 대비해서는 증가율을 보실 수 있는데, 유동성의 1단계가 아까 기준금리를 내리는 건 거였다면 그 1단계의 두 번째 스텝이 이 M1 증가율하고 M2 증가율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M1과 M2가 뭔지 설명을 해드리면, M1이라는 것은 이제 본원 통화라고 한국말로 보통 하고요. 그냥 중앙은행이 바로 통화를 찍으면 증가하는 그런 바로 통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M2 같은 경우에는 광의의 통화라고 하고요. M1하고 좀 비슷한 성격은 있지만 조금 시중으로 돈이 더 흘러갔을 때 더욱더 증가하는 그런 통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M1 증가율이 훨씬 더 높고요. 후반에 가면 갈수록 상대적으로 M2 증가율이 조금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유동성이 풀리는 첫 번째 단계고요.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설명하기 전에 일단 M2-M1은 조금 이것보다는 복잡해서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조금 더 간단한 M1 나누기 M2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미국은 그러면 언제 가장 유동성 위기였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아마 다 2008년도 금융위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1 나누기 M2 지표가 가장 낮았던 시점이 금융위기 발발 때였었고요. M1 나누기 M2가 그러니까 낮을 때가 유동성이 없는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M1 나누기 M2가 높을 때가 유동성이 많은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단순하게는 지금 당장 유동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은 유동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차트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보시면 한국은 2008 금융위기보다는 IMF 때가 사실 더 위기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IMF 때가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요. 최근에서는 그 다음에 2008년도가 그 다음으로 낮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과거 대비해서는 많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도 일단 좀 유동성은 풍부한 상황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왜 한국 거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왜 미국 거로 지금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냐고 말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한국 거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11월 말 거가 지금 가장 최근이기 때문에 조금 데이터가 느린 점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빠른 건 1월 20일자 데이터까지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상당히 조금 적시성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방향성이 틀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가 빠른 미국 거로 진행하고 있는 거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그럼 첫 번째까지는 말씀드렸죠. 기준금리를 내린다. 그리고 M1하고 M2 증가율 통화량 자체를 증가시킨다가 이제 위기가 발생하면 중앙은행이 하는 첫 번째 단계고요. 그렇게 됐을 때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 M2-M1 증가율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냥 통화를 찍기만 하면 바로 증가되는 M1 증가율이 처음엔 더 높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M1 증가율이 더 높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M1이 크니까 당연히 M2-M1 증가율은 이렇게 감소를 합니다. 처음 단계에선 감소를 하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그럼 1단계고요. 보통 그 당시에 일단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조금 일전 시점이 통화량이 증가한다고 생각을 하면 다시 주가가 이렇게 재차 반등을 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작년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보더라도 통화량 자체는 사실 이 부분부터 이미 증가를 했었고요. 조금 한 몇 주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이렇게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합니다. 일단 최근에 주가 상승은 이 유동성 증가, M1하고 M2 증가량 자체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주가가 상승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통화 가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주식이 올랐다라고 하시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도 오른 게 설명이 되고요.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기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죠. 원화 가치가 떨어졌고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대적으로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면서 달러 가치가 원화보단 더 떨어졌던 걸 설명할 수 있는 게 미국의 M1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 이상 72%가 상승을 했지만요. 전년 대비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상승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한 30% 정도 상승을 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의 달러 통화 가치가 더 감소하면서 원달러 가치는 하락하였고 상대적으로는 원화가 더 강세 일 것이고 더 강세가 앞으로도 조금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합니다. 일단 유동성으로도 상당 부분 달러랑 원달러 환율도 조금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 과거가 어땠는지가 아니라 미래가 중요하겠죠. 앞으로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의 유동성에 따른 주가는 어떻게 될까라고 판단을 한다면 일단 조금 그러면 이제 짧은 시기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코로나 때 M1하고 M2가 많이 증가를 했었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기준금리가 이렇게 제로까지 다시 2.5%에서 하락을 시켰고요. 일단 그럼 유동성 첫 번째 단계는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기준금리도 내리고 통화량도 증가시키는 첫 번째 단계는 다 끝났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단계의 이름을 지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유동성 장세라고 보통 주식시장에서 많이 말을 하게 되고요. 그럼 유동성 장세는 이제 거의 사실상 끝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단 유동성 때문에 많은 주식이 올랐는데 이제 그거 부분은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보통 이제 실적 장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이제 나오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일단 M1하고 M2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슬슬 이제 조금 완만한 단계까지는 증가율이 왔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M1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통화량 자체 증가율이 크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조금 하락을 할 것이고요. M2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M1보다는 이제 실물로 가는 통화가 더 많아지면서, 쉽게 말해서 통장에 있던 통화가 실물로 가는 게 점점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M1 증가율의 감소폭에 비해서는 조금 덜 감소할 겁니다. 조금 더 증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M2-M1 증가율은 이렇게 증가가 하게 됩니다. 결국 그냥 간단하게 통장에 있던 돈이 우리 실물로 정말 흘러 들어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조금 리스크 요인이라면, 이렇게 M2-M1 이렇게 증가가 될 때 보통 이 완만해지는 이 단계에서가 사실 아무런 정책이 없는 단계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조금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남성분들은 그 로봇이 변신할 때 로봇이 가장 약하죠. 변신을 하면 로봇은 되게 강해지는데, 변신을 할 때가 딱 약점이죠, 보통. 이제 그때 단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동성에서 실적 단계가 넘어갈 때 이렇게 M2-M1 증가율이 이렇게 완만해지고 다시 이제 기울기가 상승이 될 때가 보통 증시가 조금 하락을 보통 나타나게 됩니다. 2008년도 때도 이 부분이 하락을 나타냈고요. 지금 이게 되게 시계열이 길어서 그렇지 사실 10%, 20%의 약간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정도의 하락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분의 유동성 장세가 이제 실적 장세로 변하면서 주식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는 리스크가 조금 있는 것을 주의하시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 M2-M1 증가율이 상승을 하면서 사실 돈이 실물로 더 풀리면서 사실 더 주식은 많이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거를 가장 조금 잘 설명해 주는 게 이 초과 지급 준비금이라는 거고요. 초과 지급 준비금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개념인데요. 사실 조금,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하고 들어주신다면, 미국이 지금 양적 완화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영어로는 QE라고 하고요. 이제 약자를 조금 풀어드리면 이제 quantitative easing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게 사실 양적 완화라고 이제 번역이 되고요. 그냥 쉽게 말해서 돈을 찍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냥 돈을 많이 찍는다 라고 번역이, 사실 그냥 의역을 하면 그렇게 번역이 되고요. 만약에 양적 완화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흐름을 설명을 드리면, 제가 미국의 국고 채권, 미국이 이제 재무부에서 발행할 채권을 제가 100억을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제가 미국 국채 100억을 투자자입니다. 이제 양적 완화라는 것은 그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미국의 준비은행인 이제 페드 연방준비은행이 제가 가지고 있는 미국 채권을 사실 언제든지 그 일정하게 정해진 그 금액을 사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100억을 연방준비은행에 100억을 팔한다고 생각을 가정을 해보죠. 제가 이제 100억을 팔았습니다. 연방준비은행에. 그럼 제가 이제 100억을 받게 되겠죠? 근데 제가 그걸 실물 현금으로 돈다발로 받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돈다발로 받으면 사실 초과 지급 준비금이라는 계정 자체가 생기진 않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당연히 은행을 쓰도록 하겠죠. 은행을 예를 들어서 미국의 웰스파고 은행을 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웰스파고 은행에 미국 채권 100억을 팔면서 100억을 이제 통장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웰스파고 은행에는 제가 잔고가 0원이었다고 치면 이제 100억이 늘었겠죠? 그럼 이제 그 웰스파고 은행은 제가 가지고 있는 돈 100억이 이제 통장에 늘어나게 되면, 웰스파고 은행 자체가 미국 이제 그 연방준비은행, 이제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이라는 계정으로 한 7%에서 8% 정도를 이제 그렇게 회계적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지급을 하게 되고요. 그럼 한 7억에서 8억 정도를 연방준비은행에 이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거를 돈으로 이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주는 금액이어서 그게 사라지는 금액은 아니고요. 이제 그것을 나중에 이제 은행이 이제 돈이 부족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예치를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통화 정책할 때 이 지급 준비율이라는 걸 또 있어서 하는데, 이제 그건 좀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 생략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그냥
통장에 돈이 많아지면 그냥 간단하게 통장에 돈이 많아지게 되면 이 초과지급 준비금이 증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사실 통장에 그냥 돈이 많이 찍혔다, 미국의 양적 완화를 하면서 돈이 정말 많이 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거의 0조에서 빵원에서 거의 뭐 한 2.7조 원 정도까지 늘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거의 3천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이 통장에 엄청나게 찍혔다. 미국이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양적 완화를 하면서 거의 3천조가 되는 돈이 미국의 은행들에 꽂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이때까지 그 돈 자체가 많이 증가하면서 2015년까지 증시가 많이 상승을 하였죠. 이때까지는 그냥 양적 완화를 많이 하면서 통화량 자체가 증가되면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주식이 많이 올랐다. 이게 유동성 장세였다라고, 여기까지가 이제 유동성 장세였다라고 딱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09년부터 2015년도까지가 유동세 장세였다라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미국이 2016년부터 이제 경기가 조금 괜찮아졌네. 유동성 장세로 경기가 많이 괜찮아졌기 때문에 이제 조금 금리 상승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사들였던 미국 국채를 조금 팔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제 만기 연장을 하지 않겠어 라는 말을 하면서 기준금리를 막 이렇게 인상을 합니다. 이제 이 단계가 유동성, 아까 말씀드린 2단계고요. 이제 실적 장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유동성 2단계에서는 기준금리를 이렇게 상승을 하고요. 이 M2-M1이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거 보면 이제 0%가 이제 막 넘어가는 구간들이 나오게 되고요. 과거에는 0%를 하회했다가 거의 0%에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M2-M1 증가율이. 기준금리를 근데 증가를 시키면 보통 이제 학문적으로 사실 주식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배우셨을 때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하락을 한다라고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 주식은 이 당시에 더 많이 오르게 되는데요. 2020년도 초까지 더 증시가 사실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 이유를 아까 말씀드린 이 초과지급 준비금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 통장에 있던 잠자는 돈들이 사실 이제 풀려 나오게 됩니다. 시장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고요. 이 이유가 사실 금리가 올라서기보다는 이제 연방준비은행의 이 총자산이라는 이게 감소하면 사실 내려온 건데,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중요한 건 이 초과지급 준비금이 이렇게 풀리면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 이렇게 3천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이 사실 많이 풀렸다. 이제 2.7조 달러에서 한 1.5조 달러까지, 그럼 한 1.2조 달러죠. 거의 한 1,500조 정도 되는 금액이 시중으로 많이 풀렸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많이 올랐다라고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이 지금 M2-M1이 완만해지면 올 수 있지만,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돈이 이때 2008년도보다 더 많이 올랐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3조 달러가 넘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사실 중장기적으로는 이 주식이, 이 초과지급 준비금이 결국엔 줄어들면서 더 상승을 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일단 단기적인 그런 조정에 대해서 사실 유동성 분석에 대해서는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파동으로, 이 주식 차트로 좀 파동으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시황에서 보신 분들은 이제 뭐 여기서 영상을 끊고 사실 그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좋아요와 구독도 좀 부탁드리겠고요. 조금 파동으로, 제가 파동으로 설명하는 걸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파동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그럼 차트부터 조금 보여드리면, 이 IMF 때 위기부터가 사실 새로운 파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998년도고요. 여기가 엘리어트 파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은 1파부터 5파의 상승 파동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BC의 하락 파동이 존재하는데, 1파의 상승 파동이 여기까지였고요. 이 고점이 2파의 조정파동이, 1파에 대한 조정파동이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4, 3회 5 해서 3파의 고점이 여기고요. 3파고요. 4파가 사실 이렇게 트라이앵글 모양으로, 제가 잘못 그렸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트라이앵글 모양으로 이렇게 4파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4파고요. 이 부분이 4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5파고요. 이 부분이 이제
A, B, C 파동으로 이제 이 전체에 되돌리는 파동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 과거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파동이 어떻게 될까가 사실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4파 저점하고 이 하락 파동의 저점하고 추세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조금 약간 다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세선을 복사를 한 다음에 제가 이 3파 고점에 올려놓으면 파동이 추정이 됐고요. 그렇게 되면 딱 이 파동을 거의 이 추세선이 사실 여기까지 한 이 부분까지 올라간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추세선이 거의 다음 부분에서 지금 약간 주식이 빠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앞으로는 하락 추세가 예상이 된다고는 판단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주식을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하락 추세를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여기가 그럼 이제 새로운 상승 1파라고 볼 수 있는데 일봉으로 이 새로운 상승 1파를 조금 간단하게 조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새로운 상승 1파는 여기가 이제 1파고요. 이 부분이 1파, 여기가 2파, 2파의 조정이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3파입니다. 3의 1, 3의 2, 3의 3, 3에서 3의 5, 여기가 3파 고점이고요. 여기가 이제 트라이앵글로 사실 딱 4파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이 그럼 이제 5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파의 저점과 여기서도 이제 4파의 저점을 그어서, 이제 추세선을 그어서요. 딱 3파의 고점에 올려놓으면 또 새로운 추세를 그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사실 이 추세선을 넘었습니다. 일단 지금은 뭐 넘었기 때문에 당연히 넘을 수 있고요. 사실 넘은 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넘은 다음에 주가가 다시 이제 하락을 할 때가 사실 문제입니다. 이거 같은 게 지금 일단 코스피 200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넘어갔다가 내려갈 때가 사실 문제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당장은 이 파란 색깔이 전환선이고 이 초록 색깔 선이 기준선인데요. 뭐 지금은 일단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을 다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매도를 권해드리진 않고요. 다만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 기준선을 이제 정말 하회하게 됐을 때는 그때는 조금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전환선을 하회하면 일부 매도, 기준선까지 하회하면 조금 전량 매도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번 파동이 이제 1파가 여기부터 이제 여기까지죠. 한 이만큼 높이죠. 이 높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사실 38% 정도 사실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는 뭐 68%까지도 가능하고요. 상당히 조금 큰 폭의 하락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 기준선을 깨면 그때는 보유하신 주식을 매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코스피 200이라는 종목 자체가 ETF 말고는 없기 때문에 조금 개별적으로 보유하시고 있는 종목들이 기준선을 일봉상으로 깨면 조금 매도를 하신 다음에 재차 뭐 주가가 다시 상승해서 기준선을 상회할 때 재매수하시는 전략을 조금 추천드리고요. S&P 같은 경우에도 뭐 장기 추세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S&P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조금 근데 파동의 시작은 다르고요. S&P 같은 경우 2009년부터가 사실 새로운 파동의 시작입니다. 여기가 이제 1파고요.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이 1파 고점이고요. 여기가 2파 저점, 여기가 3-1, 3-2, 3-3, 3-4, 3-5. 여기가 3파 고점이고 여기가 이제 트라이앵글로 딱 4파가 되게 됩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이제 5파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5파 고점을 잡기 위해서는 이것도 뭐 과거보다는 이제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5파 고점을 잡기 위해서는 2파와 4파 저점을 이렇게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게 되면 5파 고점을 조금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추세선을 넘었습니다. 넘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사실 하락 추세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추세선을 다시 이렇게 재차 하회할 때 그때 조금 큰 폭의 하락이 예상이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봉으로 보시면 조금 더 확연하게 설명이 됩니다. 일봉으로 보면 여기가 1파 고점이고요.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고점, 여기가 이제 4파 트라이앵글이어서 4파고요. 여기가 이제 5파인데요. 뭐 추세선도 한번 그어보면 이제 추세선 여기가 이제 4파고요. 2파랑 4파랑 이제 고점을 그어보면 사실 추세선이 나오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3파를 그어보면 약간 추세선이 상당히 높게 나오게 됩니다. 물론 뭐 추세선 상으로는 여기까지 갈 수도 있다고는 판단이 되고요. 근데 사실 추세선까지 이렇게 3파가 보통 엄청나게 높게 올라가게 되면 보통 조금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단 5파가 일본 같은 경우에 S&P가 조금 더 확실하게 보인다고 말씀드린 게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딱 5파에 보통 많이 나는 패턴인 이 쐐기형 모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가가 이렇게 약간 뾰족한 삼각형으로 모이는 것을 쐐기형 패턴이라고 하고요. 보통 이것이 이제 5파의 보통 끝에 나오는 형태가 많은데요. 보통 쐐기형 패턴일 때는 똑같이 이렇게 추세선 상단까지 가지 못하고요. 가는 게 못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렇게 쐐기형 패턴이 나오면 보통 이제 급락이 보통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유동성으로도 그렇고 유동성으로도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M2-M1 증가율이 벌써 지금 약간 위태위태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과거 대비해서는 이미 증가율이 완만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인 조정은 조금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가능성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아직까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는 생각합니다.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 전환선을 주가가 하회하면 일부 매도, 기준선까지 하회하면 그때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뭐 아직까지는 이 쐐기가 어디까지 갈지 아니면 이 쐐기 패턴이 뭐 아닐 수도 있겠죠. 제가 잘못 판단해서 쐐기 패턴이 아니고 이 5파가 더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매도하실 필요가 없지만 이 전환선과 기준선을 깰 때는 꼭 일부 매도, 전환선 깰 때 일부 매도, 기준선을 깰 때는 꼭 전량 매도하시는 게 저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다시 틀려서 다시 주가가 재차 상승하면 그때 그냥 기준선을 다시 돌파할 때 조금 추세적으로 더 안전하게 매집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코스피 200 말고 코스피로 설명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안전하게 매수를 하신다면 이 3266이 장중 최고가였죠. 이 부분을 확실히 넘어가고 오히려 매수를 하시는 게 더 안전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까 이 상승분이 5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가 1파라 볼 수도 있고 여기가 횡보가 뭐 2파, 여기가 3파, 뭐 여기가 4파여서 뭐 5파가 조금 남았다라고 사실 뭐 파동상 볼 수는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 워낙 파동이 조금 약간 좀 깔끔하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가가 이 3266을 넘어서면 확실히 5파가 조금 더 남았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것을 상회하기 전까지는 저는 조금 추격 매수하시는 것은 조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아직까지는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유동성으로 보나 파동으로 보나 조금 같은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두 개가 같이 조금 지금은 단기 조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유의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